파출부 주제에 원장 부인이라도 된 줄 알아? 기생충년이 감히. 남편의 병원 개업식 날 시어머니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제 축하 화환을 짓밟고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7년이에요, 여러분. 새벽 4시에 식당 불판을 닫고 남의 집 화장실을 문질러 가며 남편 등록금이랑 병원 보증금을 댔더니 돌아온 건 이혼 서류 한 장이었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남편은 젊은 간호사 팔짱을 끼고 서 있고 시어머니는 보안요원을 불러서 저를 건물 밖으로 내쫓았어요. 비를 맞으며 맨몸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제 앞을 막아섰더라고요. 차에서 내린 사람의 정체를 안 순간 저는 모든 게 뒤집힐 거란 걸 직감했죠. 그 이야기 지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파출부 취급하며 며느리를 내쫓은 시어머니가 하루 만에 대성통곡하게 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7년이에요. 7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불판을 닫고 오후에는 남의 집 화장실 변기를 박박 문질렀어요. 손톱 밑에 낀 기름때가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던 그 7년의 시간이 오늘 드디어 빛을 보는 날이라고 믿었죠. 강남 한복판 번쩍이는 유리 외벽의 대형 메디컬 빌딩. 그 3층에 남편 이민호의 척추 전문 병원 개업식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 달치 파출부 월급을 털어 주문한 축하 화환을 2팔 가득 안고 병원 로비로 들어섰죠. 로비는 이미 하객들로 가득했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의사들, 제약회사 직원들, 꽃다발을 든 간호사들. 그 화려한 인파 사이로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민호의 팔짱을 끼고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사람은 저는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새하얀 명품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완벽하게 세팅한 긴 머리카락. 간호사복이 아닌 옷차림이었지만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수간호사 최유라라고 적혀 있었죠. 유라가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이 자리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요.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박금자였죠. 금빛 자수가 놓인 한복을 차려입은 박금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이 꼴로 여길 왜 와? 손님들 보기 창피하게. 어머니, 저도 민호 씨 개업식인데 당연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금자가 제 손에 들린 화환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리본이 찢기고 꽃잎이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죠. 주변 하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어요. 어머니, 닥쳐. 이리 와. 박금자가 제 팔뚝을 움켜쥐고 로비 구석 비상구 쪽으로 질질 끌고 갔어요. 철문이 쾅 닫히자 차가운 계단통에 박금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메아리 쳤죠. 네가 뭔데 여기 와서 행세야. 파출부 주제에 원장 부인이라도 된 줄 알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아직도 모르겠어? 저 유라가 이 병원 개업 자금을 몽땅 댔어. 몽땅? 네가 불판 닦아서 번 푼돈이랑은 차원이 다른 돈이라고. 박금자가 한복 소매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얼굴에 집어던졌어요. 종이가 제 이마를 스치고 바닥에 흩어졌죠. 이혼 서류야. 도장 찍고 조용히 꺼져.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들었는데 정말로 이혼 합의서였어요. 남편 이민호의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죠. 어머니, 이게 정말 민호 씨가 동의한 건가요? 네가 직접 물어봐. 계단통 철문이 열리며 이민호가 들어왔어요. 새 양복에 병원 로고가 새겨진 넥타이를 맨 민호는
저와 눈을 마주치고도 한치의 미안함도 없는 얼굴이었죠. 민호 씨, 이게 무슨 짓이야? 저 여자가 누군데 내 팔짱을 끼고 있어. 유라 얘기하는 거면 맞아. 나랑 유라 사귀고 있어. 민호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담담하게 내뱉었어요. 7년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사귀다니 우리 결혼한 지 7년이야. 내가 내 등록금 대느라 이 병원 보증금 보태느라 뼈 빠지게 일한 거 다 잊어버린 거야? 그래, 고마웠어. 근데 이제 끝이야. 지원아, 솔직히 말할게. 너랑은 더 이상 안 맞아. 민호가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어요. 보안팀 비상계단 쪽으로 와주세요. 제가 민호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보안요원을 불러. 나한테? 내가 도둑이야 뭐야. 소란 피우지 마. 손님들 다 보고 있어. 검은 제복을 입은 보안요원 2명이 계단통으로 들어왔어요. 박금자가 보안요원들에게 턱짓을 했죠. 이 사람 내보내. 하객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보안요원이 제 양쪽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7년이에요. 새벽마다 불판 기름에 손이 갈라지고 남의 집 변기를 닦으며 무릎이 까져도 이 사람이 의사가 되면 다 나아질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파출부라는 손가락질과 비상구 계단이었죠. 저는 보안요원의 손을 뿌리쳤어요. 바닥에 흩어진 이혼 합의서를 주워들고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죠. 지원아, 뭐 하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대답 대신 이혼 합의서 위에 도장을 힘껏 내리찍었어요. 꾹 소리가 계단통에 울렸죠. 도장이 찍힌 서류를 민호의 얼굴을 향해 던졌어요. 종이가 민호의 이마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떨어졌죠. 내일 아침 가정법원 앞에서 봐. 한 푼도 안 달라고 할 테니까 걱정 마. 박금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게 맞지. 저는 박금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돌아서서 비상구 문을 밀고 나갔죠. 밖에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빗줄기를 그대로 맞으며 병원 앞 인도를 걸었죠. 화환 리본에 묻었던 꽃가루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며 발밑으로 흘러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돌아갈 집도 기댈 사람도 남은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등 뒤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여러 대 들려왔어요. 검은색 최고급 세단 3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제 주변을 에워싸듯 멈춰섰죠.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일렬로 도열했어요. 맨 뒤 차의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은발의 중후한 노신사가 우산도 펴지 않은 채 다급하게 뛰어내렸어요. 빗물에 흠뻑 젖은 제 앞에 선 노신사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죠. 경호원이 황급히 우산을 펼쳐들었지만 노신사는 이미 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었어요. 지원아.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지원아, 아빠야. 아빠가 왔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낯선 남자가 갑자기 아빠라고 부르는데 머리가 하얘졌죠. 무슨 뭔 소리예요? 누구세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노신사가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아기의 왼쪽 귓불 아래에 작은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도 모르게 제 왼쪽 귓불 아래를 손으로 만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그 작은 점이 손끝에 잡혔죠. 30년 전에 찍은 거야. 네가 태어난 지 100일 되던 날이었어. 노신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사정이 있었다. 너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그날부터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빗물이 사진 위로 떨어져 번졌지만 갓난아기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죠. 증거가 더 필요하면 보여줄게.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어. 노신사가 다시 안주머니에서 접힌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로고가 찍힌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죠. 빗물에 젖어가는 종이 위에 친자 확률 99.99%라는 숫자가 보였어요. 고아원 기록을 추적하고 입양 서류를 뒤지고 전국의 주민 기록을 샅샅이 뒤졌어. 그러다 석 달 전에 겨우 내 위치를 찾았다. 저는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석 달 전이면 왜 그때 바로 안 오셨어요? 바로 가고 싶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나면 네가 놀랄까봐 내 주변을 먼저 살폈어. 그러다 오늘 네가 쫓겨나는 걸 봤다. 노신사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비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내 등을 보는데 더는 못 기다리겠더라. 전국의 대형 건물과 상권을 손에 쥐고 있다는 전설의 부동산 재벌 강태호 회장. 뉴스에서만 보던 그 얼굴이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제 앞에 서 있었죠. 사진 속 젊은 아버지의 눈매와 지금 제 앞에 선 노신사의 눈매가 겹쳤어요. 그리고 그 눈매가 매일 거울에서 보던 제 눈매와 똑같았죠. 아빠. 저는 그 한마디를 겨우 뱉어내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강태호 회장이 비를 맞으며 주저앉은 저를 힘껏 끌어안았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7년간 삼켰던 서러움이 터져나왔죠.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고개를 들어 방금 쫓겨난 병원 건물을 바라봤어요. 3층 유리창 너머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실루엣들이 보였죠. 저는 젖은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아버지의 차에 올라탔어요. 등 뒤로 병원 건물이 점점 작아졌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씨 하나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아버지의 차가 멈춘 곳은 서울 성북동 깊숙한 곳에 자리한 대저택이었어요. 철문이 열리자 잘 다듬어진 정원과 분수대가 빗물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경호원이 우산을 받쳐주었지만 저는 이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상태였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가정부가 따뜻한 수건과 실내복을 가져다 주었죠. 아버지가 직접 제 어깨에 수건을 걸쳐주며 말했어요. 일단 뜨거운 물로 씻고 나와. 옷은 내 방에 준비해뒀다. 제 방이요? 당연하지. 내 방이야. 30년 동안 비워두고 기다린 방이다. 아버지가 가정부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가정부가 저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넓은 복도 끝에 있는 방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호텔 스위트룸보다 넓은 공간에 하얀 침대, 드레스룸,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 야경. 드레스룸 안에는 제 치수에 맞춘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오니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죠. 불판 기름에 거칠어진 피부, 갈라진 손톱, 파출부일로 굽은 어깨. 이 모든 흔적이 오늘 밤 안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1층 서재로 내려가자 아버지가 넓은 책상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앉아라, 지원아. 아버지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 하나를 제 쪽으로 밀어주었죠. 아버지, 이게 뭔가요? 네가 오늘 쫓겨난 그 건물이다. 서류철을 펼치자 강남의 그 대형 메디컬 빌딩 사진이 첫 페이지에 실려 있었어요. 소유주란에 적힌 이름은 강태호였죠. 저는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이 건물이 아버지 건물이라고요? 우리 집안 소유 건물 중 하나지. 전국에 이런 건물이 수십 채야.
그러면 민호가 아버지 건물에 세를 낸 거예요? 그렇지. 걔가 사채까지 긁어 모아서 겨우 보증금 맞춘 거다. 자기가 어디에 새 들어온 건지도 모르고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나를 파출부라고 짓밟고 기생충이라고 내쫓은 그 사람들이 내 아버지의 건물에 빌붙어 있었다니요. 그놈이 내 돈까지 뽑아 쓰고 그 짓을 한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찻잔을 쥔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죠. 네, 아버지. 제가 7년 동안 번 돈 거의 다 가져갔어요. 등록금, 병원 보증금, 생활비까지. 그래놓고 다른 여자를 데려와 내 자리에 앉힌 거야? 네. 아버지가 찻잔을 탁 내려놓았어요. 갈색 차가 잔 밖으로 튀었죠. 내일 아침 내 쪽 변호사를 붙여주마. 그놈들을 법으로 조여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또렷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폭신한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비를 맞으며 갈 곳 없이 떠돌던 여자가 지금은 재벌가의 딸로서 이 방에 누워 있다는 게 꿈만 같았죠.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꿈꾸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실례합니다. 강지원 씨. 한도윤 변호사입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한 검정 정장에 얇은 금태 안경을 쓴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나이는 저보다 서너 살 많아 보였고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시간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도윤 변호사가 방 안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어요. 이민호의 병원 계약서 사본, 건물 도면,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이 쏟아져 나왔죠. 이게 다 뭔가요? 이민호 원장이 병원을 꾸미면서 건물 내부 구조를 무단으로 뜯어냈습니다. 여기 이 사진 보이시죠? 도윤 변호사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병원 내부 공사 현장 사진이었는데 콘크리트 벽을 깨부순 흔적이 선명했죠. 이 벽은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이걸 허가 없이 부쉈어요. 건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 위반인 건가요? 위반 정도가 아닙니다. 계약서 12조에 건물 구조를 훼손할 경우 즉각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퇴거 사유죠. 도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강지원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오늘 당장 계약 해지하고 나가라고 통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모든 서류를 발송하겠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한번 멈추더니 돌아봤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봐줄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도윤 변호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명확하시군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나간 뒤 저는 드레스룸 문을 열었어요. 빼곡히 걸린 옷들 사이에서 검은색 맞춤 정장 한 벌을 골라 꺼냈죠. 거울 앞에 섰어요. 어제까지 파출부 앞치마를 두르고 남의 집 신발장을 닦던 손으로 맞춤 정장의 단추를 하나씩 잠갔죠. 거울 속의 여자가 낯설었지만 눈빛만은 선명했어요.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이민호와 박금자, 최유라가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있었죠. 엄마 건배. 드디어 해냈다. 민호가 샴페인 잔을 유라의 잔에 부딪히며 들떠서 웃었어요. 우리 아들 고생했어.
이제 돈방석이야, 돈방석. 박금자가 연어 초밥을 집어 입에 넣으며 흐뭇하게 콧노래를 불렀죠. 근데 그녀는 어디 가서 기어들었을까? 우산도 없이 비 맞고 나갔는데 유라가 네일아트를 한 손톱으로 샴페인 잔을 톡톡 두드리며 킥킥 웃었어요. 그게 걱정이야? 파출부 출신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 아마 길바닥에서 노숙하고 있겠지. 에이, 유라야. 그래도 가엾긴 하다. 7년이나 부려먹었는데. 가엾긴. 엄마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기어오르는 거야. 박금자가 손을 저으며 유라의 말을 받았어요. 맞아, 맞아. 기생충 같은 년이 원장 부인 자리를 탐내다니. 쯧쯧. 민호가 샴페인을 한 모금 삼키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신경 쓸 거 없어. 내일부터 환자 예약 꽉 차 있고 돈은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야.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에 퍼져나갔죠. 저는 거울 앞에서 정장 매무새를 마지막으로 다듬었어요.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걸렸죠. 도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변호사님, 준비 다 되셨나요? 네, 경호팀까지 대기 완료입니다. 출발하죠. 저는 전화를 끊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에는 이미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수십 명이 도열해 있었죠. 아버지가 선물한 하이엔드 스포츠카의 핸들을 직접 잡았어요. 새벽 이슬이 맺힌 앞유리 너머로 강남의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백미러에는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따라오는 모습이 비쳤어요. 아침 8시 정각 메디컬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섰어요. 이 건물의 주차장에 별도로 마련된 건물주 전용 구역이었죠. 어제까지는 존재조차 몰랐던 자리에 제 차를 세우니 묘한 감각이 손끝까지 퍼져나왔어요. 도윤 변호사가 조수석에서 내리며 서류 가방을 챙겼고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하며 엘리베이터까지의 길을 열어줬죠. 3층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금자가 접수 데스크 앞에 서서 일찍 출근한 환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를 하고 있었죠. 어머, 어서 오세요. 우리 아들이 직접 봐드릴 거예요. 강남 최고라니까요, 호호. 유라는 접수 데스크 안쪽에서 손톱을 다듬으며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어제 개업식 때 입었던 명품 원피스 대신 타이트한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손목에 찬 금팔찌가 형광등 아래서 번쩍이고 있었죠. 경호원 6명이 먼저 로비로 들어서며 병원 입구 양쪽을 막아섰어요. 뒤이어 경호원 여러 명이 복도와 비상구까지 통제하자 대기 중이던 환자 2명이 놀란 눈으로 두리번거렸죠. 뭐야 이게. 박금자가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그때 경호원들 사이로 제가 걸어 들어왔죠. 검은 맞춤 정장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박금자의 눈이 저를 알아보는데 3초가 걸렸죠. 너 인연이. 박금자가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었어요. 미쳤어. 이게 어디라고 깡패를 데려와. 여기 내 아들 병원이야. 경호원 한 명이 팔을 벌려 박금자를 제지했어요. 박금자가 경호원의 팔을 밀치려 버둥거리다 균형을 잃고 대리석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죠. 아! 이것들이 감히. 소란을 듣고 원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이민호가 흰 가운을 걸치다 만채 뛰어나왔죠. 로비에 도열한 경호원들과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저를 발견한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지원아? 민호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너 어떻게 이 사람들은 다 뭐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서며 뒤에 서 있던 도윤 변호사에게
시선을 보냈죠. 도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묶음 2개를 꺼내 들고 민호 앞으로 다가갔어요. 이민호 원장님, 저는 이 건물 소유주 즉 수석 변호사 한도윤입니다. 건물 소유주? 무슨 소리야? 나는 부동산 관리업체하고 계약했는데 그 관리업체의 실소유주가 강태호 회장님이십니다. 도윤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건물 등기부 사본과 소유권 증명서가 민호의 눈앞에 펼쳐졌죠. 그리고 이쪽은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두 번째 서류에는 강태호 회장의 직계 가족란에 강지원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 계신 강지원 씨가 강태호 회장님의 유일한 친딸이십니다. 즉, 이 건물의 실소유주 직계 가족이시죠. 로비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죠. 그게 말이 돼? 박금자가 바닥에 앉은 채 서류를 올려다보며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유라는 접수 데스크 뒤에서 일어서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도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뭐? 민호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이민호 원장님께서 병원 확장 공사를 하시면서 건물 핵심 구조물을 허가 없이 부수셨습니다. 이건 계약서에 명시된 즉각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윤 변호사가 내용이 담긴 서류를 민호의 가슴에 밀어 넣었어요. 민호가 두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손가락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늘 자정까지 모든 짐을 빼고 건물에서 나가주십시오. 자정까지? 오늘? 미쳤어. 나 어제 개업했단 말이야. 민호가 서류를 구기며 소리쳤어요. 도윤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지막 서류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죠. 추가로 건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입니다. 청구 금액은 수십억 원입니다. 민호의 무릎이 꺾였어요. 흰가운 자락이 바닥에 퍼지며 이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어제 저를 비상구 계단으로 쫓아내며 보안 요원을 부르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뭔 짓이야? 민호가 바닥에 앉아 허공을 더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박금자가 바닥에서 기어오더니 제 바지 밑단을 두 손으로 움켜잡았죠. 지원아, 지원아, 살려줘. 어머니가 잘못했어.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줘. 어제 저를 기생충이라고 불렀던 입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이 쏟아져 나왔어요. 박금자의 눈에서 콧물과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죠. 병원 입구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통곡을 했어요. 제발, 이 병원 없으면 우리 다 죽어. 빚이 얼마인데. 제발, 어머니 잘못했어. 응? 저는 바짓단을 쥔 박금자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진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제 이 손이 제 화환을 짓밟았어요. 이 손이 제 팔을 비상구 계단으로 질질 끌었죠. 이 손이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집어던졌어요. 저는 경호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호원이 박금자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며 제게서 떨어뜨렸죠. 박금자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지원아, 지원아. 저는 바닥에서 오열하는 박금자와 주저앉은 민호를 내려다봤어요. 유라는 접수 데스크 뒤에서 몸을 숨기듯 웅크리고 있었죠. 어제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박금자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기생충년이 감히 원장 부인 자리를 넘본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허리를 숙여 박금자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당신들 지옥은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박금자의 울음소리가 로비 전체를 가득 채웠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경호원들이 길을 열어주는 사이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죠. 건물 관리실은 지하 1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도윤 변호사가 이미 관리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강지원 씨, 건물 안전 진단 명목으로 3층 전체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로 해주세요. 지금 3층에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병원 안내해드리고요. 전기는 지금 당장 끊어주세요. 도윤 변호사가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관리실 직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3층 전체 전기 수도 차단합니다. 건물 안전 점검 명령서 여기 있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자 관리실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의 손이 배전반 스위치 위로 올라갔죠. 딸깍. 그 소리 하나로 이민호 병원의 불이 꺼졌어요. 저는 건물 맞은편 카페로 걸어갔어요. 통유리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건물 3층을 올려다봤죠. 형광등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창문이 보였어요. 3층 병원 안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을 거예요. 제 예상대로였죠. 도윤 변호사가 10분 뒤 카페로 들어와 맞은편에 앉으며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경호원이 건물 로비에서 찍어보내는 실시간 영상이었죠. 어두컴컴한 병원 복도에서 환자들이 핸드폰 불빛을 켜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는 환자 보호자들이 몰려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아니, 이게 뭐예요? 예약하고 왔는데 전기가 나갔다고요? 물도 안 나와요. 화장실도 못 쓰게 생겼잖아. 당장 환불해줘요. 이런 병원 처음 봐. 환자 보호자 한 명이 접수 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유라가 두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 쳤죠. 잠깐만요. 지금 확인 중이니까. 확인은 무슨 확인? 어제 개업했다면서 벌써 이 모양이야? 민호가 원장실에서 뛰어나왔어요. 핸드폰 불빛으로 복도를 비추며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관리실. 왜 전화를 안 받아? 민호가 전화기를 귀에서 떼며 벽을 한 대 쳤어요. 엄마. 관리실에서 전화를 안 받아. 박금자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다가왔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내려갈게. 아까 그년이 한 짓 아니야? 건물주 딸이라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환자 보호자 서너 명이 더 몰려와 환불을 요구했죠. 원장, 돈 내놔요, 돈. 진료비 카드 결제 취소해. 지금 당장. 민호가 두 손을 모아 환자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기다려? 전기도 없는 병원에서 뭘 기다려? 환자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 나가기 시작했어요. 개업 이틀째, 병원은 텅 비어갔죠. 저는 카페 창가에서 아메리카노를 천천히 저으며 그 풍경을 내려다봤어요. 쓴맛이 혀끝에 감겼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올라왔죠. 태블릿 화면 속에서 민호가 다급하게 전화를 돌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돈을 빌렸던 사채업자들에게 연락하고 있을 거예요. 환자들한테 돌려줘야 할 돈, 밀린 장비 대금, 쏟아질 위약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까요. 도윤 변호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채업자 쪽에는 이미 손을 써뒀습니다. 어떻게요? 이민호 원장의 병원이 건물주한테 강제로 쫓겨나서 문을 닫게 됐다는 이야기를 어깨 쪽에 조용히 흘려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을까요? 사채업자들은 돈 냄새에 민감합니다. 떼일 것 같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도윤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태블릿 화면이 다시 요동쳤어요.
건물 1층 로비로 험상궂은 남자 대여섯 명이 우르르 밀고 들어왔죠. 가죽 점퍼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선두에 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민호, 이민호 어딨어? 당장 나와.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어두컴컴한 병원 로비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죠. 선두에 선 남자가 접수 데스크를 발로 걷어찼어요. 이민호, 병원 망했다며. 내 돈 5억 어디 갔어? 민호가 원장실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나왔어요. 아, 아닙니다. 병원 안 망했어요. 잠깐 전기가 나간 것뿐이에요. 전기가 나간 것뿐이라고? 건물주한테 쫓겨난다던데. 사채업자 한 명이 빨간 레커를 꺼내 접수 데스크 유리 위에 굵은 글씨를 갈겨 썼어요. 채무불이행. 또 다른 남자가 진료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의료 장비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때려 부숴. 돈 안 갚으면 장비라도 가져가야지. 박금자가 사채업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장님,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돈 구해볼게요, 제발. 기다려. 할머니, 나도 위에서 받는 돈이 있어. 기다리면 내가 죽어. 사채업자가 박금자를 밀쳐냈어요. 박금자가 깨진 유리 파편 위로 넘어지며 손바닥을 베었죠. 이 아수라장 속에서 유라의 움직임은 달랐어요. 태블릿 화면 속에서 유라가 원무과 쪽으로 슬금슬금 이동하는 모습이 잡혔죠. 유라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금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 있던 현금 다발을 명품 가방에 쓸어 담았죠. 이어서 약품 보관함을 열고 작은 약병 여러 개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밀어 넣었어요. 도윤 변호사가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것 봐.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챙기는 건 범죄입니다. 기록 남겨두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3층 창문 너머로 사채업자들이 난동을 부리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죠. 어제 그 자리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장밋빛 미래를 자축하던 사람들이에요. 파출부 출신인 제가 길바닥에서 노숙하고 있을 거라고 비웃던 사람들이죠. 아메리카노 잔이 비었어요. 저는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한 변호사님, 나머지는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저는 들어갈게요. 네, 걱정 마십시오. 카페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번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3층 창문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희미하게 들려왔죠. 그날 밤 늦게 도윤 변호사에게서 보고 전화가 왔어요. 강지원 씨, 이민호와 박금자가 병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경호팀이 미행했는데 변두리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최유라는요? 같이 있습니다. 사채업자들 피해서 셋이 택시 트렁크에 짐을 우겨넣고 야반도주하듯 빠져나갔더군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전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모텔에 들어가고 나서 이민호가 꽤 오래 핸드폰 통화를 했는데 상대방 번호를 추적해보니 폭로 전문 유튜버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벼랑 끝에 몰렸는데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딴 궁리를 하고 있군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지켜봐 주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좀 더 확인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죠. 민호가 아직도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눈을 감았죠. 내일은 또 어떤 수를 써올지 두고 볼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변호사님, 이민호 명의 은행 계좌 전부하고
최유라 이름으로 숨겨둔 재산까지 싹 다 묶어주세요. 가압류 말씀이시죠?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법원에 접수합니다. 빨리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내려가자 아버지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제가 맞은편에 앉아 신문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보셨죠. 밥은 먹어야지. 얼굴이 말이 아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긴.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와서 턱까지 닿겠다. 아버지가 가정부에게 손짓하자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어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죠. 지원아. 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가 직접 손 안 더러워도 변호사가 다 해줄 수 있어. 아버지,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해요. 7년이에요. 7년 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다. 대신 몸은 챙겨라. 죽을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고 방으로 올라왔어요. 태블릿을 열자 도윤 변호사가 보내온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죠. 이민호와 박금자의 근황이었어요. 변두리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이 첨부되어 있었죠. 첫 번째 사진. 박금자가 모텔 앞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골라 담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금빛 자수 한복을 입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연어 초밥을 먹던 사람이었죠. 두 번째 사진. 민호가 모텔 복도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에게 사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고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죠. 세 번째 사진은 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어요. 유라가 큰 캐리어를 끌고 모텔을 빠져나가려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그런데 민호가 뒤에서 유라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었어요. 도윤 변호사가 사진 아래에 메모를 남겨뒀죠. 최유라 도주 시도, 이민호와 몸싸움, 경찰 출동했으나 쌍방 합의로 종결.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성북동 저택의 넓은 정원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7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불판을 닦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남의 집 화장실을 닦으며 무릎이 까질 때 민호가 시험에 붙었다는 전화를 받고 혼자 펑펑 울었죠. 그때의 눈물과 지금의 눈물은 온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오후에 도윤 변호사가 저택으로 찾아왔어요. 서재에서 마주 앉아 도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죠. 가압류 접수 완료했습니다. 이민호 명의 계좌 3개, 최유라 명의 계좌 2개 전부 묶였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나 있던가요? 합쳐서 800만 원 정도입니다. 사채 이자도 못 낼 금액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저를 의료재단 쪽 일에 참여시키신다고 하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굉장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일 제대로 하려면 저 사람들이 완전히 끝나야 해요. 중간에 발목 잡히면 안 되니까요. 도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동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어젯밤에 보고 드렸던 유튜버 건 말입니다. 추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민호가 접촉한 건 구독자 50만짜리 허위 폭로 전문 채널이었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태블릿에서 캡처 화면을 보여줬어요. 자극적인 썸네일과 선정적인 제목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이민호가 이 유튜버한테 연락해서 강지원 씨와 회장님 기업을 공격하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 것 같습니다. 대가는요? 나중에 합의금을 뜯어내면 절반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 외상인 셈이죠. 저는 실소가 나왔어요. 빚더미에 앉아서 합의금 타령이라니요. 한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유튜버를 고발하면 됩니다. 사전에 차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서재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아니요. 네. 놔두세요. 도윤 변호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바라봤어요. 놔두시겠다고요?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회장님 기업에도 타격이 갑니다. 잡초는 뿌리째 뽑아야 해요. 한 변호사님. 제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죠. 지금 막으면 저 사람들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요. 찌질하게 계속 기어 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야 해요. 한 번에 끝낸다면 크게 버리게 놔두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이든 방송 출연이든 마음껏 하라고요. 판이 커질수록 뒤집었을 때 충격도 크니까. 도윤 변호사가 팔짱을 끼고 저를 한참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죠. 그러려면 그들의 거짓말을 한 방에 날려버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민호가 제약회사에서 뒷돈 받은 거, 유라가 금고에서 현금이랑 약품 훔쳐간 거, 시어머니가 자작극 벌인 거, 전부 다 증거로 확보해 주세요. 시어머니 자작극이라면 조만간 할 거예요. 그 사람 성격에 자기가 맞았다고 거짓말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도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빈틈없이 확보해 두겠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서재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칫했어요. 돌아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강지원 씨. 네. 위험한 도박입니다. 여론이 한번 등을 돌리면 회장님과 지원 씨 모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알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창가로 걸어갔어요. 정원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그래도 해야 해요. 7년 동안 맡기만 했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한 방에 끝내야죠. 도윤 변호사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서재를 나갔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화면에는 그 폭로 전문 유튜버의 채널이 떠 있었어요. 구독자 50만, 조회수 수백만짜리 자극적인 영상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죠. 마음껏 판을 벌여봐, 이민호. 저는 핸드폰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새 노트를 꺼내 이민호가 저지른 일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사흘 뒤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화면을 켜는 순간 숨이 턱 막혔죠.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 상단에 자극적인 빨간 글씨의 썸네일이 걸려 있었어요. 의사 남편 등골 빼먹고 건물주 행세하는 조폭 연루녀. 영상 조회수는 이미 200만을 넘기고 있었죠. 이민호가 접촉했던 그 구독자 50만짜리 채널의 영상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 속에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을 짙게 깔고 일부러 며칠 안 빈 듯한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민호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모든 걸 잃은 사람입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제 전 아내 강지원이라는 사람이 뒷골목 세력과 손잡고 제 병원을 통째로 빼앗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의사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민호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연기인 걸 알면서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가 보였죠. 강지원은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카메라가 옆으로 돌아가자 박금자가 등장했어요. 얼굴 왼쪽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팔뚝에도 붉은 자국이 선명했죠. 이게 다 며느리한테 맞은 거예요. 박금자가 멍든 얼굴을 카메라 가까이 들이밀며 콧물을 훌쩍였어요.
시어머니한테 주먹질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7년 동안 지옥이었어요. 이 늙은 것이 무슨 죄라고. 박금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죠. 댓글창에는 이미 박금자를 동정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도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변호사님, 시어머니 자작극 영상 확보하셨죠? 네. 박금자 씨가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스스로 자기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원본 확보 완료했습니다. 잘 됐네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영상 재생을 눌렀어요. 영상이 이어졌죠. 처음 보는 여자 2명이 카메라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강지원 씨 이웃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집에서 매일 밤 도박판이 벌어졌어요. 남편 월급 타면 바로 다 날리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명품 가방에 환장해서 사채까지 쓰더라고요. 남편이 불쌍했어요. 유라가 매수한 가짜 목격자들이었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들이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풀어놓고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끄고 핸드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예상했던 일이에요. 제가 허락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팠어요. 옷을 갈아입고 1층으로 내려가자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같은 영상을 보고 계셨어요. 태블릿을 쥔 아버지의 손등에 핏줄이 솟아 있었죠. 아버지, 다 봤다. 아버지가 태블릿을 탁 내려놓았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네 시어머니라는 여자, 자기 얼굴을 자기가 때려서 멍을 만들었어. 네, 도윤 변호사님이 영상 확보해뒀대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다 찍혀 있다고요. 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천천히 펴셨어요. 그때 도윤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죠. 강지원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또 뭔가요? 지금 빌딩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영상 보고 흥분한 시민들이 피켓 들고 나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까지 취재한다고 몰려왔고요. 천막까지 쳤습니다. 입주민들은요? 영업 방해가 심해서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1층 카페는 오물이 날아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예상보다 빠르게, 예상보다 크게 번지고 있었죠.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지원아, 이사회에서도 연락이 왔다. 임원들이 난리야. 뭐라고 하던가요? 내 과거를 문제 삼으면서 재단 경영 참여를 반대한다더라. 파출부 출신이 어떻게 재단을 맡느냐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주먹을 불끈 쥐셨다가 천천히 펴셨죠.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걱정. 아버지, 제가 할게요. 뭐?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제가 판을 버리라고 놔뒀으니까 제가 뒤집어야죠. 아버지가 저를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시각 변두리 모텔 방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도윤 변호사의 보고에 따르면 민호와 박금자, 유라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난리가 나 있었다고 해요. 도윤 변호사가 모텔 근처에 배치해둔 경호원이 녹음한 음성 파일을 보내왔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민호의 들뜬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엄마, 댓글 봐. 다 우리 편이야. 조회수 500만 넘었어. 박금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래, 그래. 세상이 우리 편이야. 유라의 목소리도 끼어들었죠. 여보, 나 기사 검색해봤는데 강태호 회장 회사 주가도 떨어지고 있대. 이러면 수백억은 뜯어낼 수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강지원 씨 비서실이죠? 전 남편 이민호입니다.
강지원 씨한테 전해주세요. 합의할 생각 있으면 연락하라고. 금액은 300억부터 시작합시다. 녹음 파일이 끝났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죠. 300억이래요. 편의점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300억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 변호사님, 이민호가 더 큰 무대에 서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아요. 구독자 200만짜리 대형 채널 있잖아요. 생방송 폭로 전문으로 유명한 곳. 거기서 이민호가 출연할 수 있게 길을 깔아주세요. 무대가 클수록 좋아요. 1분 뒤 답장이 왔죠. 알겠습니다. 해당 채널 쪽에 은밀히 접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민호 측에서도 더 큰 채널을 찾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의 조명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이민호가 저지른 일들의 목록을 다시 펼쳤어요. 그 옆에 도윤 변호사가 확보한 증거 목록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체크 표시를 해나갔죠. 엘리베이터자의 영상, 체크. 메신저 대화 내역, 체크. 제약회사 뒷돈 장부, 체크. 유라의 금고 절도 영상, 체크. 빠진 것 없이 완벽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펜을 내려놓았죠. 다음 날 저녁 8시 구독자 200만 명을 보유한 대형 폭로 채널의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도윤 변호사가 은밀히 깔아둔 길을 따라 이민호는 더 큰 무대를 찾던 끝에 스스로 이 채널의 문을 두드렸죠. 저는 도윤 변호사와 함께 스튜디오가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태블릿으로 생방송 화면을 켰어요. 실시간 시청자 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3만, 5만, 8만. 스튜디오 정면에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씻지 않은 듯한 머리에 구겨진 셔츠를 일부러 그대로 입고 나왔죠. 가련한 피해자 연출이었어요. 진행자가 입을 열었죠. 오늘 저희 채널에 직접 출연해 주신 이민호 씨, 지난 영상이 500만 조회수를 넘기면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계신데요. 시청자분들께 직접 말씀해 주시죠. 민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저는 한 여자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사람입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갈라지게 만들고 있었죠. 강지원이라는 사람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거짓말투성이었습니다. 착한 척, 헌신하는 척 하면서 제 뒤에서는 뒷골목 세력과 손잡고 재산을 빼돌렸어요. 실시간 채팅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저 나쁜 년 감옥 보내라. 조폭년이 건물주 행세 키읔키읔. 의사 선생님 힘내세요. 강지원 2년 신상 털어라.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어머니는 60평생 남한테 손 한 번 안 댄 분이에요. 그런 어머니를 강지원이 매일같이 때렸습니다. 멍투성이가 된 어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20만 명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20만. 제가 기다리던 숫자였어요. 민호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죠. 저는 강지원에게 그리고 강지원의 아버지 강태호 회장에게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제게 정당한 보상을 하십시오. 아니면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채팅창에 응원 메시지가 도배됐어요. 민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 게 보였죠. 카메라가 잡지 못한 그 찰나의 미소를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태블릿을 끄고 도윤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갈까요? 준비 다 됐습니다. 유튜버 쪽에도 확인했고 스튜디오 뒷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차 선바이저 거울을 내려 얼굴을 한번 확인했어요. 흐트러진 곳 없이 단정한 모습이 비쳤죠. 거울을 접고 차 문을 열었어요. 스튜디오 뒷문을 열고 좁은 복도를 지나자 카메라 뒤쪽 공간이 나왔어요. 스태프 한 명이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비켜줬죠. 도윤 변호사가 미리 이 채널의 진행자에게 접근해 이민호의 진짜 비리 증거를 조건으로 방송 난입을 협의해뒀어요. 진행자 입장에서도 조회수 대박이 보장된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스튜디오 안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지원은 사치에 미친 사람입니다. 제가 힘들게 번 돈을 도박에 쏟아부었고 저는 카메라 옆을 지나 조명이 비추는 무대 위로 걸어 들어갔어요. 제 그림자가 민호의 얼굴 위로 길게 드리워졌죠. 민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본 순간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뒷걸음질 쳤어요. 너 왜 여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져온 태블릿을 스튜디오 스태프에게 건넸죠. 메인 화면에 연결해 주세요. 스태프가 태블릿을 모니터에 연결하자 스튜디오 뒤쪽 대형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아니었죠. 박금자가 혼자 서 있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기 왼쪽 뺨을 세게 때렸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이어서 팔뚝을 벽 모서리에 문질러 붉은 자국을 만들었죠.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박금자의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진행자의 입이 반쯤 벌어졌죠. 이게 뭡니까?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니 박금자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스스로 자기 얼굴을 때려 멍을 만드는 영상입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때렸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채팅창이 순간 멈췄다가 폭발했죠. 다음 증거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민호와 유라의 메신저 대화 내역이 화면 가득 떴죠. 유라 지원이 통장에서 3천만 원 더 빼냈어. 이번 달 안에 이혼 서류 밀어붙여. 민호 좋아. 그 돈이면 장비 계약금 되겠다. 이혼은 개업 끝나고 바로 실행하자. 유라 개업식 날 개 오면 어떡해? 민호 엄마가 알아서 쫓아낼 거야. 신경 쓰지 마.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돌려서 병원 장비를 사고 처음부터 이혼을 계획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민호 씨, 이것도 제가 조작한 거라고 하실 건가요? 민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마이크를 집어들더니 스태프를 향해 소리쳤죠. 방송 꺼. 당장 방송 꺼. 진행자가 두 손을 내저었어요. 이민호 씨, 지금 20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끌 수 없습니다. 민호가 마이크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마이크가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음이 스피커를 찢었죠. 그때 스튜디오 뒷문이 열리며 도윤 변호사가 걸어 들어왔어요. 손에 작은 메모리 칩을 들고 있었죠. 이민호 원장님. 도윤 변호사가 메모리 칩을 민호의 눈앞에서 흔들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민호의 눈동자가 메모리 칩 위에 고정됐어요.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죠. 제약회사에서 받으신 돈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 금액, 입금 계좌까지 전부요. 도윤 변호사가 카메라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저는 강지원 씨 측 변호사 한도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20만 시청자가 지켜보는 화면 앞에서 도윤 변호사가 또렷하게 선언했죠. 이민호 씨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오후 경찰에 긴급 고발했습니다. 수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채팅창이 뒤집어졌어요. 뭐야 자작극이었어?
시어머니 자기가 때린 거 소름. 이민호 이 사기꾼아. 당장 잡아가라. 강지원 씨 미안합니다. 수만 개의 댓글이 1초 단위로 쏟아져 내려갔죠. 민호가 스튜디오 한가운데서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헐떡거렸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민호를 내려다봤어요. 20만 명의 시선이 이 남자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스튜디오를 빠져나왔어요. 복도로 나오자 도윤 변호사가 뒤따라왔죠. 수고하셨습니다. 한 변호사님이야말로요. 복도 끝 비상구 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하늘에 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스튜디오 건물을 빠져나오자마자 도윤 변호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접수 확인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전화를 끊으며 저를 바라봤죠. 경찰이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건물 유리문 너머로 형사 여러 명이 스튜디오 쪽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5분 뒤 스튜디오 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형사 2명에게 양쪽 팔을 잡혀 끌려 나왔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건물 밖에 몰려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렸어요. 이민호 원장, 제약회사 뒷돈 사실입니까? 사기 혐의에 대해 한마디 해주세요. 민호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형사가 민호의 머리를 눌러 경찰차 뒷좌석에 태웠죠. 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빨간 후미등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어요. 가슴이 후련한지 허전한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엉켜 있었죠. 도윤 변호사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네, 공항이요? 잡혔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윤 변호사가 고개를 돌렸죠. 최유라,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출국금지 걸어둔 게 걸렸어요. 해외로 빠지려고 캐리어 2개를 끌고 나타났다더군요. 캐리어 안에 뭐가 있었대요? 현금하고 병원에서 빼돌린 약품들이요. 전부 압수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같은 시각 변두리 모텔방에서 박금자는 작은 화면으로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도윤 변호사가 모텔 주인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였죠. 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장면이 화면에 뜨는 순간 박금자가 침대 위로 쓰러졌대요. 입 가장자리에 하얀 거품이 일었다고 하죠. 모텔 주인이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채업자 3명이 모텔 복도를 쿵쿵거리며 달려왔다고 해요. 박금자, 문 열어. 아들 잡혀갔으면 네가 갚아야지. 모텔 방문이 발길질에 벌컥 열렸죠.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박금자를 본 사채업자가 혀를 찼대요. 에잇, 연기하지 마. 일어나. 사채업자가 박금자의 팔을 잡아 일으켰고 간신히 눈을 뜬 박금자가 비틀거리며 사채업자의 바지를 붙잡았다고 해요. 사장님 제발 며칠만. 며칠? 네 아들 감옥 가면 누가 갚아? 당장 나가. 이 방세도 밀렸어. 사채업자들이 박금자의 짐을 복도로 내던졌죠. 비닐봉지 하나에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대요. 박금자가 맨발로 모텔 계단을 내려와 새벽 거리에 섰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개업식 날 제 화환을 짓밟고 기생충이라 부르며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던 그 손이 떠올랐을 뿐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경찰과 보건당국이 이민호의 병원을 압수수색했어요.
뒤엎어진 진료실 서랍에서 제약회사와 주고받은 뒷돈 장부가 쏟아졌고 환자 기록을 조작한 정황까지 드러났죠. 도윤 변호사가 저택서재에서 결과를 보고해줬어요. 의사면허 영구 취소, 징역 5년 선고. 항소 가능성은 있지만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최유라는요? 약품 절도와 횡령으로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서재창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죠.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죠. 언론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뒤집혔어요. 며칠 전까지 저를 조폭 연루녀라고 부르던 기사 제목들이 사라지고 무고한 피해 여성의 통쾌한 반격이라는 헤드라인이 포털 메인을 채웠죠. 아버지 회사 주가는 연일 올랐어요. 아버지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지원아, 내일 이사회에서 내 재단 이사장 임명권을 올린다. 이사회에서 반대하지 않을까요? 반대할 놈이 있으면 해보라고 해. 내 딸이 어떤 사람인지 온 나라가 다 봤는데. 아버지가 찻잔을 들어 올리며 눈을 찡긋하셨죠.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재단 이사장 취임식은 보름 뒤에 열렸어요. 아버지가 세운 대형 공익의료재단이었죠. 취임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7년 동안 새벽마다 식당 불판을 닫고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며 살았습니다. 병원 문턱이 높아서 아파도 참고 돈이 없어서 약 한 알 못 사던 시절을 압니다. 이 재단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겁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아버지가 맨 앞줄에서 두 눈을 붉히며 손뼉을 치고 계셨죠. 취임식이 끝난 저녁, 재단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발 아래로 반짝이고 있었죠.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7년 전에 저를 떠올렸어요. 새벽 4시 식당 주방에서 기름투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던 28살의 저. 민호가 의사만 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조금만 더 참자고 매일 밤 제 자신에게 되뇌었죠. 그때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참지 않아도 된다고. 당신은 누구의 기생충도 누구의 파출부도 아니라고요. 지원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 변호사가 옥상 정원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손에 종이백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아직도 여기 계셨군요. 바람이 차요. 도윤 변호사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줬어요. 코트에서 은은한 향이 났죠. 한 변호사님 고마웠어요. 진심으로. 뭐가요? 다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 혼자 어떻게 했겠어요. 도윤 변호사가 난간에 기대서며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뜸들이더니 입을 열었죠. 지원 씨, 사실 드릴 게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뭔데요? 도윤 변호사가 종이백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어요. 남색 벨벳 케이스였죠. 뚜껑을 열자 은은하게 빛나는 반지가 놓여 있었어요. 한 변호사님, 이거. 처음엔 의뢰인이었어요. 회장님 딸이니까 잘 도와드려야지. 그 정도였죠. 도윤 변호사가 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그런데 흙탕물 싸움 속에서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 사람 곁에 계속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윤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에 도윤 변호사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죠. 평생 곁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어요. 서울 야경이 눈앞에서 물결치듯 번져 보였죠. 눈가에 뭔가 뜨거운 게 차올라서요. 저는 웃었어요. 7년 만에 가슴 한 점 얼룩 없이 환하게 웃었죠. 반지를 받아 왼손 약지에 끼웠어요. 손가락 위에서 반지가 작은 별처럼 빛났죠.
네. 한 글자가 밤바람을 타고 서울 하늘 위로 퍼져나갔어요. 자, 여러분. 강지원 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7년 동안 새벽마다 불판을 닫고 남의 집 화장실을 문지르며 남편 뒷바라지를 했던 여자. 돌아온 건 기생충이라는 손가락질과 비상구 계단이었죠. 참 기가 막힌 세상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파출부 취급하며 내쫓았던 며느리가 바로 자기 아들이 빌려 쓰고 있던 건물 주인의 딸이었다는 거죠. 시어머니 박금자 씨가 병원 입구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던 그 모습 참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뻥 뚫렸어요. 결국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남의 눈물 위에 올라서면 언젠가는 자기가 더 큰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이민호 씨도 박금자 씨도 최유라 씨도 전부 그랬죠. 지원 씨가 마지막에 옥상 정원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누군가의 기생충도 누군가의 파출부도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서는 그 모습이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자기 자리를 찾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사연자에게 힘이 될 수 있게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